태수야, 태수야, 도와줘. 태수야, 살려줘. 갯벌 속에서 허우적대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날 제 외침을 외면한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때 내 앞에 나타난 그림자. 이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앞으로 연재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호선의 인생 사연, 50년 지기 우정 이야기, 미선이의 이혼 사연 등 조연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재미있게 풀어갈 테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녁 8시. 평소 같으면 태수가 전화할 시간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갈까요?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내고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태수가 그 바쁘다는 태수가 여행을 말하다니. 45살이 되도록 어머니와 여행 한번 가자고 한 적 없는 아들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노? 제 목소리에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놀라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냥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처음으로 효도를 하겠다는데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남해 바닷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해. 저는 동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남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갯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꽃게도 많이 난다고. 좋구나. 엄마가 바다 구경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살 가득한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뭔가 밝아 보였습니다. 아들과의 첫 여행. 70이 넘어서야 생기는 일이라니. 옷장을 열어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주말까지 사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맑음. 하늘도 우리 모자의 여행을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태수가 미정이와 함께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평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보였습니다. 미정이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차에 타세요. 태수가 제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미정아, 회사 일은 괜찮니? 주말에도 바쁘다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미정이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미정이 치고는 이상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동해와는 다른 좀 더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허름한 펜션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간판. 평소 깨끗한 호텔만 고집하던 태수가 왜 이런 곳을 택했을까요? 어머니, 바다 소리 들리시죠? 좋지 않으세요? 태수가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파도 소리가 바로 들렸습니다. 첫 가족 여행인데 뭔들 좋지 않겠습니까? 펜션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낯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거센 파도와 달리 잔잔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횟집이었습니다. 회는 신선했지만 태수는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술만 계속 마셨습니다. 태수야, 술 좀 그만 마셔라.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 정말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미정이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미리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부르더니 금세 사라졌습니다. 태수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태수야, 요즘 사업은 어떻노? 뭐, 그럭저럭요. 태수의 대답이 성에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보험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보험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노?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통장 비밀번호도 제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제 등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효도 여행 자리에서 웬 보험 얘기, 통장 얘기입니까?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노. 엄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이상한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갯벌 체험해 보실래요? 이 동네에서 유명하대요. 갯벌.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지는 위를 걷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재미있을 거예요. 아들이 처음으로 뭔가를 제안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는 미리 준비해온 듯 차 트렁크에서 호미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갯벌에 도착하니 신기했습니다. 동해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꽃게예요. 손가락 굵기만 한 꽃게가 재빠르게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망둥어들이 펄떡펄떡 뛰어다녔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거기가 조개가 많대요. 태수가 앞장서서 갯벌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개를 캐는 재미는 쏠쏠했습니다. 호미로 살살 파니까 바지락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이렇게 큰 놈이. 한참 조개 캐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목까지 찬 바닷물이 차 올라와 있었습니다. 언제 밀물이 들어온 걸까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태수는 어디 있을까요? 저 멀리 해안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태수야, 태수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분명 들릴 만한 거리였는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뒤돌아보지 않을까요?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해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진흙에 발이 빠져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한 발 떼면 다른 발이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태수야, 도와줘.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태수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 차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대화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험 이야기, 통장 비밀번호,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허름한 펜션, 미리 준비된 갯벌 도구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태수는 정말로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도와줘. 태수야, 살려줘. 바닷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했습니다. 75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죽을 줄이야. 그것도 아들 손에.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갯벌이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급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밧줄을 던졌습니다. 밧줄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리 사라져가는 태수의 차였습니다.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온몸이 떨렸습니다. 45년을 키운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니. 이런 배신감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옆에는 갯벌에서 저를 구해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셨네요. 저는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바다일을 하는지 피부가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을 뻔했네요.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실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하나뿐인 보호자가 저를 죽이려 했는데 누구에게 연락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혼자 계실 곳이 없으시잖아요. 낯선 사람의 집에 가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폐가 될 텐데. 아닙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심심해요. 호선의 집은 작은 어촌 마을에 있었습니다. 집이 20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굴밭이 멀리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마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서 이런 시골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픈 사연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배려였습니다. 호선의 집은 단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치고는 깨끗했습니다.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는데 모두 바다 관련 사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호선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첫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갯벌에서 바닷물이 차오르는 꿈, 태수가 등을 돌리고 가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호선이 달려와 불을 켜줬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른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꿈을. 괜찮아요. 천천히 나으실 거예요. 호선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억지로 먹이지도 무리해서 일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호선이 굴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뒷모습이 왠지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처음으로 마당에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좋네요. 함께 산책할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아직 사람들과 어울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2달째 호선이 굴밭에서 돌아오는데 따라가 봤습니다. 굴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보세요. 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밧줄에 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호미로 살살. 호선이 보여줬습니다. 호미질이 쉽지 않았습니다. 굴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굴 몇 개를 땄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3달째 마을 할머니들과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이제 좀 나아지시는구나. 고맙습니다. 다들 잘해주셔서. 뭘 고마워해. 우리가 다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4달째 호선과 함께 밭일을 해봤습니다. 물을 뽑고 배추를 다듬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가 많이 났네요. 그러게요. 호선이가 잘 키워서 그래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호선의 말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5달째 호선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호선아 고마워요.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도 저한테 고마운 분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제야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제 친아들이지만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호선은 남남이지만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좋은 사람들 만났잖아. 새로운 가족 생긴 거야. 평화롭던 일상에 먼저 금이 간 건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호선과 저는 굴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잠갔는데. 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장롱은 뒤져져 있고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호선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호선 씨 또 만나네요.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이자를 못 가져왔죠? 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당당했던 호선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죄송합니다. 이번 달 굴값이 예상보다 벌써 석 달째예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남자가 일어나더니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선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3천만 원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 집 명의를 넘기든지 하세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호선에게 빚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호선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선아, 무슨 일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어요. 호선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안타까웠습니다. 작년에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채 빚을 남겨뒀다는 것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집은 호선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이걸 잃으면 호선은 정말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 생각이 났습니다. 시세가 1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호선의 빚을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평생 반찬 장사를 해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태수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굴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을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호선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어려운 일이 있나 봐요. 그 착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 언니 일 때문일 거야.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호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언니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워낙 큰 돈이라서. 그날 저녁 호선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호선아, 나한테는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팔면 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뭐 그리 중요하니. 내가 더 소중해. 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네가 내 진짜 딸이야. 비록 우리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내 딸이잖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호선은 이제 제게 가족이라는 것을. 저 역시 호선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혈육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도.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호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짜 아들의 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아파트를 정리하겠다고. 그리고 태수를 만나겠다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동안의 일을 따져 묻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에게.
명자에게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습니다. 몇 달 만에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야. 순덕이.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이 떨어진 소리 같았습니다. 순덕아? 너 어디 있니? 이게 무슨 일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덕아, 너 죽었잖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태수가 그랬어. 여행 갔다가 바다에서 사고 났다고. 시신도 못 찾았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가 정말로 저를 죽은 것으로 처리했구나. 장례식도 다 끝났어. 나도 갔었어. 그렇게 울었는데. 명자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명자야, 나 살아있어. 남해 어촌마을에 있어. 정말 순덕이야? 응, 나야. 긴 이야기가 있어. 나 좀 보러 와줄래? 사흘 후 명자가 남편 정수와 함께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저를 본 명자는 와락 안기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정말 살아있구나. 나 얼마나 슬펐는데. 50년 지기 친구의 품에 안겨 저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걱정 끼쳤지. 무슨 소리야.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명자의 남편 정수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태수의 배신, 갯벌에서의 죽을 고비, 호성과의 만남까지. 그 나쁜 자식이 어떻게 친어머니를! 명자가 분노했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때는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연기였구나. 보험금은 어떻게 됐지? 2억을 탔다더라. 미정이 그 돈으로 명품 사들이고 다닌다던데. 제 보험금으로 명품을 사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덕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명자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정수도 동의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태수 회사가 뭘 한다고 했지? 건설업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아는 업계일 수도 있겠네. 한번 알아보겠어요. 정수는 바로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태수 회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네트워크는 빨랐습니다. 태성건설이라는 회사네요. 자본금 50억, 직원 150명 규모입니다. 현재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은행 대출이 한계치에 와 있고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태수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니까 제 보험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친어머니를. 명자가 치를 떨었습니다. 복수해야 해, 순덕아. 그 자식들을 혼내줘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수와 미정에게 응징하는 계획을. 일단 태수 회사부터 무너뜨리자. 정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하청업체 중에 태성건설과 거래하는 곳이 있을 거야. 계약을 끊게 하고 은행에도 압력을 넣어서 대출 회수를 재촉하게 하자.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신고해야 해.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허위 사망 신고라고. 보험금 사기라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망하게 하는 계획인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미정이 직장에도 알려야지. 시어머니 보험금으로 명품 사들이고 다닌다고. 맞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순덕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명자야. 50년 지기가 뭐하러 있는 줄 알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50년을 함께한 친구도 가족이고 저를 구해준 호선도 가족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순덕이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가. 정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확실하게 조여오는 올감이 같았습니다. 첫 주에는 태성건설의 주요 하청 계약 2건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5년간 거래해온 업체들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자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태수가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있다던데. 이유도 모르고. 둘째 주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대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체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요즘 매일 술 마신다더라. 명자의 정보망은 정확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보험회사에서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미정이가 백화점 상사한테 불려가서 질책받았대. 시어머니 보험금으로 명품 샀다고.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거래처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태성건설과 거래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태수가 옛 동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닌대. 하지만 다들 거절하고 있어. 다섯째 주에는 사채업자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자 원금을 당장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미정이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더라.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태수의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주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태수가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명자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큰일 났어. 태수가 나한테 왔어. 뭐라고? 정수 회사에서 압박했다는 걸 알아챘나 봐. 무릎 꿇고 사정하더라. 태수가 명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 잃고 힘들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순덕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명자에게는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지. 내가 어머니 죽였으면서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눈빛이 변하더라. 혹시 어머니 만났냐고. 어머니 어디 있냐고. 태수가 진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순덕아, 조심해야겠어. 그 자식이 널 찾으러 올지도 몰라. 명자의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태수가 남해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호성과 함께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거칠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정말 살아 있었구나. 태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효도하겠다던 아들이 어디 갔을까요? 지금의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호선이 일어나 저를 보호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태수가 호선을 밀쳤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과도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미쳤구나. 돈 때문에, 복수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갯벌에서보다 훨씬 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어머니, 뒤로 물러나세요. 호선이 저를 뒤로 밀어내며 태수와 마주 섰습니다. 맨손으로 칼을 든 사람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야! 내가 데리러 갈 거야!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싫다는데요. 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누가 따라하겠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순덕이 어머니한테 왜 그래? 저 사람 누구야? 술 취했나? 마을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다 비켜! 가족 문제야! 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가족? 마을 할머니 중 한 분이 나섰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칼로 위협해? 이런 건 가족이 아니야! 맞아! 순덕이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지켜줄 거야!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몰라.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덕이 어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인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같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어머니를 바다에 버리러 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마을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어머니, 이번엔 내가 확실히 끝낼 거야. 태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를 향해 팔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호선이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어머니! 팔이 호선의 팔을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호선아!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 딸이 다쳤습니다. 저를 지키려다가 마을 남자들이 달려들어 태수를 제압했습니다. 칼을 빼앗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놔줘. 내 어머니야. 이제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 피가 뭐가 중요하니? 호선이가 너보다 100배는 더 효녀야. 태수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나한테는 이제 호선이가 진짜 딸이야. 너 같은 건 아들도 아니야.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최태수 씨죠?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수배 중입니다. 어머니 살해 미수 보험금 사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수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친 호선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어머니. 깊지 않아요. 미안해. 너까지 다치게 해서. 뭘 미안해해요. 당연한 거죠. 호선이 웃었습니다. 아픈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맞아.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 그날 밤 호선의 상처를 돌봐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고. 호선과 마을 사람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실형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미정은 보험금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이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호선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마을에 작은 민박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엄마의 집입니다. 호선이 예약 장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예약이 꽉 찼다고. 민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제 손맛 좋은 시골 밥상과 호선의 갯벌 체험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어느 날 민박을 다녀간 방송 PD가 저희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목은 늦지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6개월치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마음을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태수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하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교도소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울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역시 바닷바람이 좋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태수는 왜 왔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면회온 어머니에게 왜 오셨냐니. 아들이니까 왔지.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뭔가 섞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인연이라는 시간이 아들을 변화시켰구나 싶었습니다. 태수는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구나. 아직 사람다운 마음이 남아있구나. 하지만 그 마음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회사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였어요. 태수의 목소리에 변명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나 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복수한 건 너무 심했어요. 이제 원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회사도 없애고 미정이도 떠나게 하고.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내가 먼저 나를 죽이려 했잖니.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 외로우시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교도소에서 뭘 한 걸까요? 반성은커녕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태수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민박에서 일할 수도 있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도 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이잖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 친아들인데 왜 그 여자한테? 태수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순간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면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낳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았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호선이 뭐예요? 그냥 시골 어부잖아요. 저는 서울대 나온 사업가라고요. 이제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교만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평생 반찬 장사나 하면서 제가 대학까지 나와서 회사 차린 거 다 제 힘이에요. 태수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 없으면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촌년한테 가서 그 안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저는 어머니 친아들이에요. 그 여자 따위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한 존재라고요. 태수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았습니다. 침을 튀기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 다시 모실 거예요. 그때는 그 호선이 년은 쫓아낼 거고. 면회 끝.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놔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태수가 교도관을 밀쳤습니다. 더 많은 교도관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그 여자 따위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태수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어머니. 문이 닫히면서 태수의 목소리가 차단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런 게 제 아들이었다니. 저런 괴물을 제가 키웠다니. 면회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오니 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선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반성은커녕 더 비뚤어졌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더 이상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호선이라는 진짜 딸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라는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남해에 도착하니 바닷바람이 반겨줬습니다. 집에는 다음 주 민박 손님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날 저녁 갯벌이 얼어붙은 바닷가에서 호선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얼음 위를 반짝반짝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선아, 내가 죽을 뻔한 그 갯벌에서 이런 행복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호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맞아.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어제는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을 종소리가 울립니다. 저녁 6시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호선과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갯벌에서 시작된 절망이 희망으로, 배신이 사랑으로, 외로움이 가족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 70이 넘어서야 찾은 진짜 행복. 호선아,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호선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태수라는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마저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런 괴물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호선과 마을 사람들, 이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끝.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